평생을 바보라 불리며 발길질과 조롱만이 내 일상이었습니다. 머슴 신분으로 태어난 이상, 그게 내 운명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산에서 벼락을 맞고 죽을 뻔한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기륭화복이 보였습니다. 하늘의 별자리와 운명의 줄이 연결되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조선 최고의 관상가였음을,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세상을 뒤흔들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역적의 음모와 왕좌를 노리는 권력자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피로 쓴 책 한 권과 저주받은 혈통을 지닌 자가 운명과 맞서는 기록입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저주인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산속에서 벼락을 맞은 바보 머슴이 갑자기 사주명리에 통달하는 천재가 되어 관상으로 조선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밥값도 못하는 등신 같은 놈이라고 발길질을 맞은 덕규의 몸이 마당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너무 아파요. 잘못했어요. 25 먹은 머슴 덕규는 멍청이 취급을 당하면서도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저 칠푼이 또 사고를 쳤구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흙바닥에 처박힌 그 바보가 불과 한 계절 뒤 벼락을 맞고 깨어나 조선 8. 도를 뒤흔들 천재 역술가가 될 줄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한 산골짜기에 초가집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초가지붕 위로 서리가 내린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니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3년째 이어진 지독한 흉년은 마을의 인심조차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는데 먹을 것이라곤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만든 죽뿐이라 마을 어귀에는 굶어 죽은 시체 썩는 냄. 새가 진동했고 살아남은 자들의 눈은 꺼져 들어가 마치 살아있는 귀신과도 같았지요. 고요하던 진사댁 살인문이 거칠게 열차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진사 계시오? 얼른 나와 보시오. 거친 고함과 함께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음험한 고리대금 업소인 장리소에서 나온 불안당들이었는데 그들은 흙투성이 집신발로 마당에 널어놓은 빈독들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 콜록거리며 기어나와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그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인 이 진사였습니다. 이 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 또 왔는가?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나. 내 어떻게든 변통을 해볼 터이니. 그러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침을 탁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변통은 무슨 놈의 변통. 벌써 이자가 원금의 2배가 넘었소이다. 오늘 당장 쌀 10섬을 내놓지 않으면 저 방 안에 숨어있는 딸년이라도 끌고 가서 술집에 팔아 넘길 테니 그리 알시오. 사내의 험악한 말에 이 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음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는데 그때 부엌 쪽에서 웬 더벅머리 총각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누런 콧물을 드러내며 실실 웃고 있는 그는 조금 전 마을 장터에서 멍청이 취급을 당하고 돌아온 이 집의 머슴 바보 덕규였습니다. 덕규가 해맑게 웃으며 불안당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저씨들 오셨소. 우리 나으리 괴롭히지 마요. 나으리가 아파요. 우두머리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까 장터에서 실컷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칠푼이 녀석이 어디서 끼어들어. 썩 꺼지지 못해. 탁. 우두머리의 주먹이 덕규의 얼굴에 꽂히자 덕규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는데 터진 입가에서 선집이 피가 솟구쳐 나오는데도 덕규는 바보처럼 희죽거리며 다시 일어나 사내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덕규가 침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헤헤, 때리지 마유, 아파요. 우리 아씨 데려가면 안 돼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요.
내가 힘은 장사구만요. 에이, 더러운 놈 이거. 안 놓아, 탁. 탁, 불안당들은 덕규를 짐승 패듯이 밟기 시작했는데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덕규의 몸은 흙바닥에 처박혔고 낡은 삼배옷은 금세 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덕규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실실 웃으며 몸을 웅크려 마치 제 몸으로 안방문을 막아내려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거라 서리빨처럼 차가우면서도 깊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며칠을 굶어 얼굴은 해쓱하고 입고 있는 옷은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대나무처럼 단아했습니다. 이 진사의 외동딸 연희 아씨였습니다. 연희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 피투성이가 된 덕규를 감싸 안으며 불안당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들, 명색이 선비의 집안 마당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 내 아버님의 빚은 내가 꼭 갚을 것이니 당장 이 불쌍한 아이에게서 손을 떼거라. 우두머리 사내가 연희의 미모에 잠시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호, 듣던 대로 평창 제일가는 미인이로구만. 꼭 갚겠다 이 말이지. 닷새 주겠소? 닷새 뒤에도 쌀 10섬을 못 내놓으면 그땐 대신 내가 직접 내 수청을 들어야 할 것이오. 불안당들은 낄낄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널브러진 덕규의 배를 한 번 더 걷어차고서야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히자 긴장이 풀린 연희 아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덕규의 피 묻은 얼굴을 명주수건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덕규의 뺨을 적셨습니다. 연희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덕규야, 많이 아프지?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느냐? 덕규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면서 아씨의 눈물을 보자 허둥지둥 제 더러운 소매로 닦아주려 했습니다. 덕규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어요. 유신 하나도 안 아파요. 헤헤, 아씨가 울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겉으로는 바보처럼 웃고 있었지만 덕규의 속은 수검댕처럼 타 들어가고 있었으니 제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돈 없고 힘없는 천민 신세로는 저 늑대 같은 놈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규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멍석 위에서 잠을 청하려 했으나 찢어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현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통에 휘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덕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씨한테 들을 거라도 찾아봐야 산삼이라도 캐면 돈이 될란가? 짙은 어둠이었고 멀리서 마른 벼락이 치려는지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덕규는 집신을 고쳐 신고 낫을 허리춤에 꽂은 채 마을 뒷산인 백덕산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이한 만남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백덕산 중턱에 이르자 역에 깔려있던 구름이 순식간에 먹물처럼 짙어지더니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덕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헉헉거리면서도 낫을 든 손에 힘을 풀지 않았는데 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과 제놈의 튼튼한 두 다리뿐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굶고 있는 연희 아씨의 하얀 얼굴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삼, 산삼. 한 뿌리만 캐면 쌀이 10섬. 그러면 우리 아씨 밥도 배불리 먹고 그 지독한 빚도 갚을 수 있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자 산짐승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귀를 때렸고 멀리서 우르릉하는 천둥소리가 마치 굶주린 호랑이의 뱃속 소리처럼 낮게 깔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푸드득, 푸두둑. 마른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돌멩이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세게 되어 덕규의 낡은 삼배옷을 적셨고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자 덕규는 몸을 부르르 떨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천지신명님이 노하셨나? 아씨 약촉해야 하는데. 덕규는 허둥지둥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다가 거대한 바위 엽기이하게 뒤틀린 고목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 나무는 이미 오래전 벼락을 맞아 몸통의 반이 검게 타버린 떡갈나무였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귀신 형상과도 같아 평소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흉물이었으나 지금은 찬밥 더운 밥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둥치 안으로 기어들어간 덕규는 비에 젖은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엉덩이 밑으로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응? 이게 뭐여? 돌인가? 덕규가 쭈그리고 앉아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리자 젖은 흙 사이로 썩지 않은 기름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덕규가 나끝으로 흙을 파헤치니 겹겹이 쌓인 기름종이 안에서 낡고 사기처럼 보이는 그러나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린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책 표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만 마의상법이라는 네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물론 글자를 모르는 덕규가 그 뜻을 알리 만무했으나 덕규는 무언가에 홀린 듯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헤헤, 이게 뭔 그림이여? 사람 얼굴에 점이 콕콕 박혀있네. 이놈은 코가 주먹만 하고 요놈은 눈이 뱀 눈깔이요. 번쩍이는 번개 불빛에 비친 책 속 그림들은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는데 덕규는 비가 그친 것도 잊은 채 그림 속 사람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쾅!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성광과 함께 덕규가 몸을 숨기고 있던 바로 그 벼락 맞은 고목 위로 또다시 거대한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의액! 덕규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고목을 타고 흐른 시퍼런 전류가 젖은 땅을 타고 덕규의 몸으로 스며들었는데 마치 팔팔 끓는 쇳물을 정수리에 들이붓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덕규의 머리 꼭대기 백회혈을 강타하고 척추를 타고 내려가 발바닥 용천혈까지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지글지글 타는 냄새와 함께 덕규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책은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덕규의 가슴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장대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덕규는 흙탕물 속에 처박힌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감겨진 눈꺼풀 속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다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고 뇌의 깊은 곳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이치들이 빗물처럼 쏟아져 들어와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 덕규의 뇌가 그리고 운명이 하늘의 불벼락을 맞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집 아래 진사댁에서는 연희 아씨가 밤새 돌아오지 않는 덕규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동이 터올 무렵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던 덕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덕규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세상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선명하게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마치 사람의 말소리처럼 또렷하게 귀에 박혔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낡은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덕규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앉아 젖은 책을 집어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까만 지렁이 같았던 글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은 상을 따라 움직인다. 자신도 모르게 책에 적힌 글꼴을 중얼거린 덕규는 소스라치게 놀라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 한 글자도 모르던 자신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글의 의미가 마치 오랜 친구의 이름처럼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규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정수리가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맑은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윙윙거렸지만 묘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온몸에 알 수 없는 활력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덕규야. 이놈아. 어디 갔었냐?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덕규는 본능적으로 책을 품속 깊이 감추고는 다시 예전의 그 모자란 표정을 지으며 입꼬리를 해맑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 이상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으니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산 아래 세상에서 벌어질 흉흉한 일들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덕규가 진사댁 살인문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귀를 때린 것은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파손음과 안방마님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그게 어떤 장이란 말인데. 내 70모를 약초가 귀한 것인데.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10년 묵은 된장독이 박살나 누런 국물이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으며 그 위로 깨진 옹기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는 꼴이 마치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 음험한 장터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고리대금업자 칠성이가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양반집 대청마루에 떡하니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는 곰방대를 마루 기둥에 딱딱 두드려 재를 털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 양반. 작년에 꿔간 쌀이 10섬이요. 충청기에서 빌린 보리쌀에 이자가 붙어 이제 20섬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핑계댈 거요? 오늘 당장 돈이든 쌀이든 내놓지 않으면 저 연이라도 끌고 가서 술집에 팔아버릴 테니 그리 알쇼. 또 칠성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둥 뒤에 숨어있는 연희 아씨가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아씨의 얼굴을 본 순간 덕규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덕규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숨긴 낡은 책을 옷자락으로 단단히 여미고는 입꼬리를 억지로 비틀어 해맑게 올리며 평소에 그 모자란 바보 흉내를 내며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헤헤, 칠성 아저씨 오셨수? 우리 아씨는 건들지 마요. 아씨는 비단결이라 때리면 아파요. 때리면 살림은 이놈을 때리수. 덕규가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대며 칠성의 앞을 막아서자 칠성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눈빛에는 천민을 벌레만도 못하게 보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 칠푼이 놈이 산속에서 벼락 맞고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기어왔구나. 썩 꺼지지 못해. 칠성이 덕규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주먹을 지켜들던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규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맑아지며 푸른 안광을 내뿜더니 칠성의 얼굴 위로 정체 모를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 칠성의 목을 감고 축 늘어져 있는 물에 퉁퉁 불어터진 푸른 손목의 형상이었습니다. 저게 모양이 사람 팔뚝인데 왜 저기 붙어있단 말인가. 덕규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그 흉측한 물귀신의 형상은 덧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에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턱 밑 부위에서 시커먼 물을 뚝뚝 흘리며 칠성의 입과 코를 서서히 틀어막으려 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방금 전 산속 동굴에서 읽었던 책 속의 구절이 마치 누군가 귀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물로 인한 재앙인 수액, 이든 자는 턱 밑이 검게 죽어가고 인중이 풀어지며 눈동자의 물기가 어린다. 지금 칠성의 얼굴이 딱 그 꼴이었으니 덕규의 입에서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다리 건너지 마요. 절대 건너지 마요. 다리 건너면 죽어요. 물귀신이 아저씨 발목을 꽉 잡고 있구만이라. 아주 배가 고파서 입을 쩍 벌리고 있수. 순간 왁자지껄하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이 흘렀고 칠성의 등골이 오싹해졌는지 그가 잡고 있던 덕규의 멱살을 슬그머니 놓았으나 이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덕규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덕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칠성은 바닥에 침을 거칠게 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이 덜 떨어진 놈이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헛소리야? 에이, 됐다. 내가 오늘 기분이 더러워서 그냥 간다만 내일 날 밝으면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기둥뿌리라도 뽑아갈 테니 그리 알아. 칠성은 겁에 질린 진사댁 식구들을 독사 같은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엽전 꾸러미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아픈 정강이를 문지르던 덕규의 눈에는 칠성의 뒤를 따라가는 희미하고 촉촉한 물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잠시 멈추고 먹구름 사이로 핏빛 노을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약초꾼 노인이 사색이 되어 진사댁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진사님. 큰일이 났구만요. 장리꾼 칠성이가. 그독한 칠성이가 무슨 일이냐? 호랑이라도 만났느냐? 숨 좀 고르고 말해보게. 아니라요. 읍내로 나가는 섭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서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밧줄을 던졌지만 마치 누가 물밑에서 잡아당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지 뭡니까? 시신도 못 찾고 집신 한 장만 둥둥 떠내려갔다 합디다. 마루에 앉아 한숨만 쉬던 이 진사와 연희아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던 덕규에게로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정막을 깨는 것은 도끼날이 장작을 파고드는 소리뿐이었는데 덕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무심하게 도끼질만 해대고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동네로 퍼져나갔지요. 그래, 그 바보 덕규가 귀신을 본다며 아까 칠성이한테 다리 건너지 말라고 했다던데 그게 진짜였어. 저놈 눈깔 좀 봐. 허염젠 한 게 꼭 귀신 들린 눈빛 아니요. 벼락 맞더니 작두를 타는 모양이네. 사람들은 덕규의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묘한 눈빛을 보냈지만 덕규는 패던 장작을 내려놓고 남들 몰래 품속의 책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주를 꿰뚫어보는 진짜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덕규의 심장은 벼락 맞을 때보다 더 거세게 마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덕규의 도끼질 소리가 멈추고 고요가 찾아온 지 닷새가 지났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이 물귀신에게 잡혀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평창골짜기에 쫙 깔리자 마을 사람들은 덕규를 피해 다니기 바빴고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진사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휘휘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있었지요. 덕규는 마당 구석 장작더미에 기대어 앉아 침을 질질 흘리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머릿속은 지난밤 벼락 맞은 책에서 보았던 임금왕 자가 새겨진 이마 그림을 되새기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쿵. 그때 멀리서 땅이 울리는 듯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검은 옷을 입은 장정 6명이 메고 오는 거대한 흑교가 좁은 살인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마의 지붕은 오침을 하여 번들거리는 검은색이었고 내 귀퉁이에는 붉은 매듭이 달려있어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의 가마처럼 기이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날카로운 환도를 찬 호위 무사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요. 이복의 미신가. 반쯤 열린 문 안에 있던 이 진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고 나오자 호위 무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거칠게 앞으로 나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양의 병조판서를 지내신 조 대감마님 행차시다. 예를 갖추지 않고 뭐 하느냐. 병조판서라는 말에 이 진사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부엌에서 나오던 연희아 씨 또한 사색이 되어 치마폭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기괴한 가마림과 함께 가마 문이 열리더니 비단신을 신은 발이 흙바닥을 디뎠고 이어 가에 옥관자를 단 매운 눈매의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 대감이라 불리는 당대 최고의 세도가였는데 까가지른 듯한 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어찌나 선악한지 마당에 굴러다니던 낙엽들조차 숨을 죽이는 듯했지요. 조 대감은 허름한 진사댁을 멸시하듯 훑어보더니 바닥에 엎드린 이 진사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은 채 나직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진사, 자네가 칠성이라는 자에게 진 빚이 쌀 20섬이라 들었네. 내가 그 빚을 모두 갚아주었으니 이제 자네의 빚쟁이는 나일세.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돈 대신 받을 물건이 있어 왔네. 자네 딸, 연희 말이야. 내 수발을 들 아이가 필요하니 오늘 당장 데려가겠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연희아 씨가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고 이 진사는 땅에 머리를 찍으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딸은 아직 어립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시끄럽다. 끌어내라.
조대감의 눈짓 하나에 호위 무사들이 거친 손길로 연희 아씨의 팔을 낚아채 끌고 가려 하자 아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순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덕규가 벌떡 일어나더니 콧물을 훌쩍이며 해맑게 웃는 얼굴로 조대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헤헤, 할아버지요. 우리 아씨 데려가면 안 되는데. 무사들이 칼을 뽑으려 하자 조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흥미롭다는 듯 덕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미친놈은 뭐냐? 비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하지만 덕규는 물러서지 않고 조대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덕규의 눈에는 조대감의 이마 정중앙,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천중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주름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고 관상서에서 보았던 뼈가 거꾸로 솟아있다는 역적의 상, 주인을 배신할 반역의 상이 분명했지요. 덕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고개를 기웃거리며 검지 손가락으로 조대감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잉? 할아버지 이마에 웬 칼이 들어있대요.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 거기 이마 밑에 십자가 모양 칼자국이 숨어있구만요. 그 칼이 아주 무섭게 생겼네요. 꼭 임금님 목을 댕강 자를 것처럼 생겼어요. 순간 바람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이 진사는 숨이 넘어갈 듯 했으며 조대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더니 이내 맹수와 같은 살기를 띠고 덕규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방금 뭐라 짓거렸느냐? 조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허리춤에 찬 장식용 단검으로 향했고 덕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바보 같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속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첫 번째 도박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서늘한 쇳뿌리가 칼집을 긁는 소리가 고막을 찌르는 듯 울려 퍼지자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는데 조대감의 손에 들린 단검 끝은 이미 덕규의 목젖 바로 앞에 멈춰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조대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매서웠는데 덕규는 금방이라도 목이 달아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죽희죽 웃으며 누런 콧물을 훌쩍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말해주나요? 그냥 보여서 그랬수? 할아버지 이마에 떡하니 십자가 모양 칼이 박혀있는데 그게 번쩍번쩍 빛이 나서 눈이 부실 지경이라니까요. 덕규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손으로 눈을 가리는 신용을 했지만 속으로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속저기를 흠무쩍 실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으며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영악한 눈빛을 보였다가는 당장 목이 베일 거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덕규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 안에 담긴 것이 미치광이의 광기인지 하늘의 뜻을 읽는 천기인지를 가늠하려는 듯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내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단검을 거두었습니다. 허허, 재미있는 놈이로다. 짐짓 미친 개인 줄 알았더니 제법 쓸만하게 짓을 줄 아는 개였구나. 타. 조대감이 단검을 칼집에 꽂아 넣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깨졌고 그는 호위 무사들에게 턱짓으로 덕규와 연희 아씨를 가리켰습니다. 계집은 가마 옆에 세워 내 눈앞에 두게 하고 저 미친놈은 오라를 단단히 지워 내 뒤를 따르게 하라. 한양으로 데려갈 것이다. 은혜, 대감마님. 제발. 제 딸만은. 이 진사가 울부짖으며 맨발로 뛰쳐나와 조대감의 바지 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곁에 있던 무사의 발길질 한 번에 마당 구석으로 처박혀 흙바닥을 뒹굴었고 연희 아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친 무사들의 손길에 이끌려 짐짝처럼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아씨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덕규는 굵은 동아줄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는데 거친 삼배줄이 손목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조대감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아우라였습니다. 행렬이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덤불 뒤에 숨어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고 덕규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자신의 낡은 초가집과 마당에 쓰러져 통곡하는 이 진사를 힐끔 뒤돌아보았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자 발바닥에 닿는 흙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게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덕규는 본래 평창 산골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할 나무와 같은 발자국이었으나 조대감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 강제로 뿌리가 뽑혀나가는 형국이었으니 이것은 사주에서 말하는 지독한 떠돌이 운명, 즉 역마가 발동한 것이었지요. 빨리 걷지 못해 무사가 휘두른 장대가 덕규의 등을 후려치자 덕규는 오야파는 소리와 함께 비틀거렸지만 덕규는 바보처럼 가이고 아야, 나으리 살살 좀 다뤄유 하며 과장되게 악을 써서 무사들의 경계심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행렬은 험준한 대관령 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점점 저물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깊은 숲속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우우하고 처량하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승으로 가는 상여 소리처럼 들려 연희 아씨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신을 신고 곱게 자란 아씨의 발은 이미 험한 산길에 찢겨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요. 덕규야, 우리 이제 어찌 되는 거냐? 흑타씨가 절뚝이며 물어오자 덕규는 무사들이 듣지 못하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걱정 마셔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안 해죠. 제가 있자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씨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구먼요. 그때 앞서가던 검은 가마의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조대감의 차가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뒤따라오는 덕규를 쏘아보았습니다. 조대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마에 있는 영웅의 상을 단번에 알아본 이 천한 놈을 살려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왕좌에 오르는 피비린내 나는 길에 써먹을 산재물로 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덕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낡은 필사본에서 보았던 글과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허나 죽을 운명을 뒤집는 것 또한 새 칼끝에 달려있다. 한양으로 가는 길, 덜컹거리는 가마 소리와 직신이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뒤섞이며 덕규의 운명도 아니 조선의 운명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창산골을 떠난 지 보름 만에 당도한 한양도성은 사람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아귀다툼의 현장과도 같았는데 요래없이 심한 가을 가뭄이 조선 팔도를 덮쳐 오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인심은 쫙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종로 시전 행랑을 지나는 조대감의 화려한 가마 행렬 옆으로 군중인 백성들이 쏘아보는 눈으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물 좀 주시오, 물 좀 하며 쉰 목소리로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호위 무사들은 창대로 그들을 짐승 쫓듯 거칠게 밀쳐낼 뿐이었습니다. 덕규는 포승줄에 묶인 채 가마 뒤를 따르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는데 백골이 등에 붙은 아이가 어미의 빈젖을 빨다 지쳐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더군요. 조대감의 집은 성 밖에서 가장 으리으리하다는 북촌의 9칸 기와집이었는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쌓여있는 쌀가마니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고 묵은 냄새가 어찌나 진동하는지 담장 밖에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시체 썩는 냄새와 묘하게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습니다. 집사가 굽신거리며 장부를 들이밀자 가마에서 내린 조대감이 뒷짐을 진 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쌀가마니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하오나 대감마님, 시전상인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사옵니다. 지금 풀어도 충분히 이득을 보지만 백성들이 쌀 한 줌에 제 자식을 팔아넘길 때까지 기다려라. 조대감의 목소리는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듯 차가웠고 그는 쌀가마니 하나를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풀면 쌀값이 똥값이 된다. 차일만 더 버티면 쌀 한 섬에 논 10마지기를 얻을 수 있을 게야. 저 무지한 것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맛이 제법 짜릿하지 않으냐? 그때 마당 구석에 무릎 꿇고 있던 덕규가 갑자기 흥하며 개처럼 코를 벌름거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려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게 무슨 썩은 내려? 아까워서 어쩌겠는데요. 내 이놈,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무사가 칼집으로 덕규의 어깨를 내리쳤지만 덕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비틀며 조 대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님이 모은 쌀을 다 어쩌실 건데요? 사흘 뒤면 죄다 썩어 뭉개져서 돼지밥으로도 못 쓸 텐데 그 꼴을 어찌 보겠대요. 조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날카롭게 치올라갔고 그는 천천히 덕규에게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쌀이 썩다니. 덕규는 짐짓 겁먹은 척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조 대감의 미간을 응시하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오는 길에 하늘을 좀 봤는데 북쪽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구만요. 대감님 눈에는 안 보이나요? 먹구름. 이토록 맑은 날씨에? 헤헤, 그러니까 대감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제 눈엔 아주 선하게 보이는 데는 그냥 비가 아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물벼락이라. 창고에 쌓인 쌀들이 물을 먹고 퉁퉁 불어서 푸른 곰팡이가 쓸어버릴 상이 딱 보이네요. 조대감은 코웃음을 쳤으나 평창에서 덕규가 자신의 영웅 관상을 정확히 짚어냈던 기억이 떠올라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 천한 놈의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리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 놈이 사주도 볼 줄 아느냐?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제가 주워들은 개조각쯤이올시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검은 개가 짖는다는 임술년 아니어요? 은 큰 물인디 바짝 마른 땅이 물을 부르고 있으니 자를 뒤이은 갑자 일에 물 기운이 합쳐지면 어휴, 불과 물이 만나면 어찌 되는지 아시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말요. 덕규는 사실 사주를 정확히 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낡은 책에서 보았던 오행의 상생상극을 대충 섞어 급하게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으나 그 논리가 제법 그럴싸하게 들려 조 대감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의심의 싹을 틔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덕규의 말이 귀에 맴돌아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만약 정말로 폭우가 쏟아져 쌀이 썩는다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 분명했기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신통한 구석이 있긴 한데 만약 거짓이라면? 허나 만일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내 전 재산이 물거품이 될 터. 덕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놔두셔요. 대신 사흘 뒤에 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대감님 코가 썩어 문드러져도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썩은 쌀이 협살되겠나요? 그 말에 조 대감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결국 집사를 향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시전 행수들을 불러라. 대감마님, 정말 파시려고요. 아직 시세가 잔말 말고 헐갑에라도 다 넘겨. 곰팡이 핀 쌀을 파는 것보단 낫지 않으냐? 당장 조 대감의 고함 소리에 집사는 허겁지겁 대문을 뛰쳐나갔고 그날 오후 한양시전에는 조 대감 댁에서 풀린 쌀이 쏟아져 나와 쌀값이 폭락하는 기이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만세. 백성들은 쌀을 사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덕규는 헛간에 갇힌 채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제발 비가 와야 할 텐데. 아버지, 보고 계시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야속한 태양은 더욱 뜨겁게 내리쬐어 마당에 흙원단만 풀풀 날렸고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이 물벼락은 어디로 갔느냐? 비우고 텅 빈 창고 앞에 선조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우끈 꺾어버리며 헛간을 향해 걸어오는데 그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목숨을 거두러 오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그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 오늘 그놈의 새 칼끝을 인두로 찢어버릴 것이다. 덜컹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덕규의 눈앞에 시퍼런 서슬이 퍼진 대감의 얼굴이 들이닥쳤고 덕규는 바짝 마른 입술을 핥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차, 이번엔 내가 하늘을 너무 믿었나 보구나. 오네 이놈. 성나지 못할까? 우레와 같은 호통과 함께 억센 머슴들의 소나기가 덕규의 뒷덜미를 낚아채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갔는데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한 덕규의 맨살이 거친 흙바닥에 쓸려 살까지 벗겨졌지만 그따위 고통은 안중에도 없을 만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언제 준비했는지 벌써 석혈내 참수 가득 담긴 화로가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손잡이까지 열기가 옮은 무쇠인두가 꽂혀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사른 냄새가 진동하는 듯 했지요. 대감마님. 잘못했구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셔요. 멍석 위에 패대기 쳐진 덕규가 사색이 되어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으나 이미 눈이 뒤집힌 조대감은 콧방귀도 끼지 않은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화로 속의 인두를 쑥 뽑아들었습니다. 은혜 재산의 절반이 썩어나가게 생겼는데 살려달라. 내 놈의 그 요망한 새 칼끝이 화근이었으니 내 오늘 그 혓바닥을 지저다시는 헛소리를 짓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치. 달궈진 쇳덩어리와 만나며 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인두 끝에서 피어오른 매캐한 아지랑이가 덕규의 코앞까지 밀려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누구 하나 감히 말리지 못한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덕규를 결박하고 있던 덩치 큰 억새와 머슴들조차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조 대감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들의 거친 소나귀 힘에 눌린 덕규는 꼼짝달싹할 수 없이 입을 벌려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아가리를 벌려라. 조 대감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억새가 덕규의 턱관절이 으스러질 듯 억지로 입을 벌렸고 덕규는 눈앞으로 다가오는 붉은 쇠꽃잎의 열기에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발버둥 쳤으나 그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그의 콧구멍은 짐승처럼 벌렁거리며 대기 중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물 비린내가 나는데, 습기가 차오르는데, 뜨거운 인두가 덕규의 입술에서 불과 손가락 2마디 거리까지 다가와 얼굴 가죽이 화끈거릴 정도가 되었을 때 덕규는 질끈 눈을 감은 채 아버지가 남긴 비급의 구절을 주문처럼 되뇌며 하늘을 향해 마지막 기원을 쥐어짰습니다. 불기운이 너무 달아오르면 물이 터지는 법. 제발 지금이어야 해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조 대감의 살기가 하늘의 놀라움을 산 것일까요? 조 대감의 손목이 마지막으로 힘을 주며 인두를 덕규의 입안으로 쑤셔 넣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과광. 마치 하늘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괴음이 고막을 때리더니 대청마루 처마 끝에 달려있던 풍경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떨어져 나갔고 놀란 조 대감이 적 하는 비명과 함께 뒷걸음질 치는 동시에 대낮 같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에 집어삼켜져 사위가 밤처럼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변괴냐? 조 대감이 당황하여 들고 있던 인두를 허공에 휘저으며 하늘을 올려다볼 새도 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싸악하는 엄청난 괴음과 함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바짝 말라 갈라졌던 마당의 흙바닥이 순식간에 질퍽해질 정도로 거세게 내리꽂이는 물줄기는 이글거리던 화로의 숯불 위로 떨어져 치익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를 폭발하듯 뿜어내며 사방을 안개 속처럼 만들어버렸지요. 비다. 비가 온다. 아이고. 세상에 본 물이 터졌네. 터졌어. 감은 끝이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이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쳤고 빗줄기에 흠뻑 젖은 조 대감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손에 든 인두를 스르르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차가운 빗물이 식어버린 인두 위로 흘러내려 검게 그을린 자국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덕규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멍석 위에서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헤헤, 제가 뭐랐어이? 온다고 했자뇨. 대감님 쌀 안 썩는다고?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청기를 비틀어 닫힌 물길을 열어버린 대가였을까요? 희희 낄낄거리던 덕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쿨럭거리며 시커먼 피덩이를 한 움큼 토해냈습니다. 커헉.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덕규의 턱을 타고 멍석을 붉게 물들이자
환호하던 하인들의 동작이 거짓말처럼 멈췄고 마당에는 빗소리와 덕규의 거친 숨소리만이 기괴하게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조대감은 빗속을 거칠게 헤치며 덕규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보 천치라고 여겼던, 제 손으로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천한 머슴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간이 아닌 도깨비나 신령 같은 두려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덕규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조 대감의 흔들리는 동공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 섞인 침을 뱉고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하늘이 다 보고 계슈.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를 뚫고 조 대감의 귀가에 서늘한 비수처럼 꽂혔고 천하의 세도가 조 대감은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채 피를 토하며 쓰러진 머슴 앞에서 뒷걸음질치며 난생 처음으로 등줄기에 오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감은 빗속에서 도깨비불처럼 형하게 빛나던 덕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사랑채로 돌아온 뒤에도 한참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냉수만 들이켰습니다. 천하의 조대감이 고작 머슴의 눈빛 하나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다는 사실은 가문의 수치였으나 그 순간 느꼈던 서늘한 공포는 뱃속까지 파고들어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한편 거적에 말려 짐짝처럼 행랑채 구석방에 던져진 덕규는 꼬박 반나절을 앓다가 어둑질 무렵에야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리고 갈비뼈 부근이 뻐근했으나 기이하게도 머릿속만은 안개가 거친 듯 맑아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자빠져 있는 게냐? 벌컥 문이 열리며 행랑아범이 들어왔는데 그는 귀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 공기를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헤헤거리며 굽실거렸을 덕규가 아무런 대꾸 없이 빤히 쳐다보자 행랑아범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치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대감마님 분부다. 내 놈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 때문에 계집종들이 무서워서 뒤뜰 근처에도 안 가려 하니 내 놈이 가서 저기 별채 늙으니 밥이나 넣어주고 오너라. 별채라는 말에 덕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라 불리며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근처에만 가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금기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덕규는 말없이 몸을 일으켜 식어빠진 보리밥 덩어리와 짠지 여디 담긴 녹그릇이 덜그럭거리는 소반을 받아들고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뒤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뒤뜰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는데 질척이는 진흙 바닥을 밟을 때마다 철퍼덕거리는 소리가 났고 무성하게 자란 잡풀 사이로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가에 온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별채는 흉가처럼 낡아 있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었으며 굳게 닫힌 방문 앞에는 붉은 고추와 수들 엮은 금줄이 사그라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채워진 녹슨 자물쇠는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가두는 감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밥 가져왔음. 덕규가 행랑아범이 던져준 열쇠로 자물쇠를 따자 철커덕하는 둔탁한 쇠소리가 정막을 깨뜨렸고 비걱거리는 경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묵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향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방 안은 빛을 들이지 않아 짙은 어둠이었는데 덕규는 더듬더듬 방바닥을 짚으며 안으로 들어서다가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척을 느끼고는 황급히 놀라 멈춰섰습니다. 채고랑 놀란 손에서 미끄러진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쇠를 긋는 듯 거칠면서도 묘하게 위엄이 서린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덕규는 침을 꼴깍 삼키며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 덕규라 해요. 밥 잡수시라고. 머슴이라. 헌데 내 몸에서 나는 이 비릿한 피 냄새와 흙 냄새는 무엇이냐? 죽다 살아난 놈의 냄새로구나. 노파의 말에 덕규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아까 낮에 토했던 피 냄새를 내가 씻어내고 옷도 갈아입었건만 짙은 어둠 속에 있는 노파가 그것을 단번에 알아맞혔다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노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산발한 백발을 늘어뜨린 채 벽에 기대앉은 노파는 두 눈이 움푹 꺼져 있어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으나 그 텅 빈 눈구멍이 정확히 덕규가 서 있는 쪽을 향하고 있어 덕규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이 가까이 오너라 이에? 저는 바빠서 그만 오라고 하지 않느냐? 내 눈은 멀었어도 기운은 본다. 내 놈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아 주 노파의 서슬퍼런 호통에 덕규는 홀린 듯 엉금엉금 기어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파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코날과 이마의 선이 예사롭지 않아 젊은 시절에는 꽤나 깊이 있는 여인이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노파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덕규는 얼떨결에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노파의 차가운 손가락이 덕규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가 싶더니 노파의 손이 천천히 덕규의 손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손바닥 한가운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인 거친 손가락 끝이 덕규의 오른손바닥 중앙에 있는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덕규가 5살 때 아궁이 불씨를 만지다 생긴 흉터로 마치 7개의 별, 북두칠성 모양처럼 기이하게 일그러진 자국이었습니다. 노파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점자책을 읽듯 흉터의 모양을 더듬고 또 더듬던 노파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흉터? 손바닥 중앙에 박힌 칠성판 같은 화상 자국. 노파의 텅 빈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메마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덕규의 손을 꽉 움켜쥐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덕규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어 얼굴을 더듬으려 했습니다. 내 놈 아니. 내 이놈, 혹시 고향이 어디냐? 부모는 누구냐? 덕규는 갑작스러운 노파의 반응에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으나 노파의 악력은 굶어 죽어가는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왜 이러셔요? 이게 뭔 말이어요? 저는 강원도 평창 촌놈이고 내미는 주막에서 일하고 내비는 얼굴도 몰라요. 평창. 그래, 평창이라고 했느냐? 노파는 덕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애절한지 듣는 덕규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20해 만에 찾은 어미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평생을 기다려온 원수를 만난 회한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살아있었군. 살아있었어. 그 모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어. 노파의 중얼거림은 처마 끝 낙수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덕규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낮에 벼락을 맞고 깨어났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이 이번에는 노파의 손을 통해 덕규의 온몸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바닥 흉터가 불에 대인 듯 달아오르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별채 밖에서 행랑아범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덕규야. 밥만 던져주고 나오랬지? 거기서 구설이라도 버리는 게냐? 당장 나오지 못해 덕규는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고 노파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면서도 덕규를 향해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어서 가거라. 하지만 다시 와야 한다. 반드시 내 운명이 여기에 있다. 노파의 절규에 가까운 속삭임을 뒤로 하고 덕규는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왔는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인 노파의 얼굴은 슬픔이 아니라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사람의 환희에 찬 정이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덕규는 자신의 오른 손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생긴 흉터인 줄 알았던 손바닥의 자국이 오늘 따라 유난히 붉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거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한 거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하늘에 구멍이라도 터진 듯 장대비는 기와지붕을 부술 기세로 퍼붓고 있었는데 행랑채 구석방에 처박혀 있던 덕규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정체 모를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파가 어루만졌던 오른 손바닥의 화상 흉터가 마치 방금 인두로 지져낸 것처럼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덕규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기름종이 뭉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평창산골, 벼락 맞은 고목 뿌리 밑에서 찾아낸 낡은 책, 마의상법 필사본. 표지에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저 흙탕물인 줄 알았던 그 자국이 오늘따라 유난히 비릿한 핏자국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가야 해. 가서 물어봐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 알아야 잠을 잘 테니까. 덕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라 감시하던 사병들도 처마 밑으로 숨어들어 술 타령을 하고 있었기에 덕규는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그림자처럼 안채 담장을 넘어 별채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노파가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군. 내 아들아. 노파의 갈라진 목소리에 덕규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품에 안고 있던 책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르릉은 천둥이 치며 번쩍이는 섬광이 방안을 비추자 노파의 텅 빈 눈구멍과 덕규의 일그러진 얼굴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르신, 지금 누구여요? 이 손바닥 흉터가 무엇이라고 보고 오셨슈? 그리고 이 책은 대체 뭐란 말이요? 덕규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노파는 더듬거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책을 집어들더니 표지의 거친 질감을 확인하고는 가슴에 품으며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20해 묵은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뼈마디를 시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내 아비의 피다. 내 아비 김광현의 피란 말이다. 김광현이라? 덕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동냥질하며 얻어먹으며 자라제 아비 얼굴조차 모르던 자신에게 이름이 있을 리 만무했으나 그의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정수리에 꽂혔던 벼락의 기운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히 듣거라. 내 아비는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관상가였느니라. 관청에서 천문을 담당하는 관상감 제조 영감마저 내 아비의 말이라면 임금님 교지보다 더 무겁게 여길 정도였지. 노파는 덕규의 거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눈물 젖은 뺨에 갖다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해 전 내 아비는 이곳 조 대감의 은밀한 초청을 받아왔었다. 헌데 내 아비가 조 대감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내게 말했었지. 저 자는 이마에 거꾸로 솟은 뼈가 있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니 반드시 나라를 뒤엎고 임금의 목을 칠 역적의 상이다라고 말이다. 밖에서는 다시금 천둥 소리가 노파의 말을 대변하듯 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덕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빗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조 대감을 처음 보고 느꼈던 그 김금님 목을 칠 상이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피의 증거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비는 그 사실을 조정에 알리려 했으나 눈치 빠른 조 대감이 먼저 손을 썼다. 내 아비는 그날 밤 처참하게 칼에 베어 죽었고 만삭이었던 내 어미는 도망치다 객사했다는 소문이 났지? 그때 5살이었던 너는 아궁이 옆에서 놀다가 조 대감이 걷어차는 바람에 펄펄 끓는 불덩이 위로 넘어져 그 흉터가 생긴 것이야. 노파의 손톱이 덕규의 손등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으나 덕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 대감은 내가 다 죽은 줄 알고 짐승 먹이로 던져버리라 했었지. 헌데 내가 살아서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오다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덕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마의상법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 직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자 벼락 맞은 나무 밑에 숨겨두었던 그 책 표지의 모든 검붉은 얼룩은 흙물이 아니라 역적의 칼날에 쓰러지며 아버지가 토해낸 원통한 피였던 것입니다. 덕규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실타래가 순식간에 풀리며 자신이 왜 평창산골에서 벼락을 맞아야 했는지, 왜 이 책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원수의 손에 이끌려 한양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든 인과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덕규에게 쥐어준 서슬퍼런 칼자루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덕규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촌티나고 어눌한 바보의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한겨울 칼바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둠 속 허공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초점 없는 칠푼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에는 아버지의 원한과 그 원한을 갚고야 말겠다는 살기가 시퍼렇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내 아비의 목을 친 칼로 내 저놈의 목을 칠 것이요. 덕규는 피 묻은 책을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보이는 안채 불빛, 조 대감이 편안히 잠들어 있을 그곳을 노려보는 덕규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바보 김덕규는 죽었습니다. 천기를 훔쳐 세상을 속이고 거인의 왕을 꿈꾸는 역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복수의 귀신, 전설의 관상사 김광현의 아들이 다시 태어난 밤이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대감. 내가 당신을 위해 아주 근사한 재앙날을 받아줄 테니. 덕규의 중얼거림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으나 그 밤 한양 하늘에 뜬 붉은 달만이 구름 사이로 그를 내려다보며 피비린내 나는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하늘을 찢을 듯 몰아치던 뇌우가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한양 도성을 뱀처럼 휘감고 들 무렵 조 대감의 사랑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파발마를 타고 달려온 신복이 흙투성이가 된 채 마루 위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서신 한 통이 들려 있었는데 이는 권내 내시부의 수장인 상선 영감이 보낸 1급 비밀 문서였지요. 대감마님, 급보이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조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낚아채 봉인을 뜯어내고는 단숨에 내용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의 눈동자가 횃불처럼 이글거리더니 이내 입가에 비릿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주상 전하의 옥체에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여 곤절하셨으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늘이 이 조카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내 놈들이 쥐고 흔들던 세상도 이제 끝이다. 조 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벽에 걸린 시퍼런 장검을 뽑아들었는데 스르릉 하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사랑방의 새벽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놓았고 그는 곧장 마당에 대기하던 사병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바보 녀석을 당장 끌고 오너라. 내 오늘 그놈의 입에서 천기를 들어야겠다. 잠시 후 덕규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사랑방 마당 흙바닥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피 묻은 책을 안고 복수를 다짐했던 덕규였으나 지금은 다시금 어리벙벙한 겁에 질린 칠푼이의 표정으로 위장한 채 조 대감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하지만 조 대감의 살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그것은 권력을 향한 군중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게 말했었지. 내 이마에 임금의 목을 칠 칼 자국이 숨어있다고 말이다. 조 대감이 덕규의 턱 밑에 서슬퍼런 칼끝을 겨누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라면 오늘이야말로 그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더냐? 자, 어서 내게 왕이 될 길한 나를 내놓아라. 내가 언제 걸쳐야 용상에 앉을 수 있겠느냐? 덕규는 짐짓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움츠렸으나 속으로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조 대감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충혈된 눈, 흥분으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것은 영락없이 제명을 재촉하여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형상이었으니까요. 아니, 나으리. 을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구만요. 하늘에 뜨신 천기는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니라서 덕규가 뜸을 들이며 주저하자 조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칼을 차더니 마당 한 구석에 있던 호위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놈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끌고 오너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온 이는 다름 아닌 연희 아씨였습니다. 평창 산골에서부터 덕규에게 유일하게 사람 대접을 해주었던 덕규가 제 목숨보다 아끼는 여인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덕규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몽둥이가 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쳐 다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조대감은 쓰러진 연희 아씨의 하얀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을 갖다 대고는 악귀처럼 웃으며 덕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내게 거짓을 구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이 계집의 목이 먼저 떨어질 것이다. 내 놈의 그 신통한 눈깔로 어디 한번 맞춰보거라. 이 계집이 오늘 죽을 상인지 살 상인지. 아씨의 가느다란 목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혀 칼날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덕규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는데 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뼈를 깎는 분노와 사리가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덕규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게 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다. 아씨를 살리고 저 놈을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덕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한 정신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사주를 나으리에 태어난 연해일, 신해일, 씨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요. 조대감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의 사주팔자를 읊어내리자 덕규는 흙바닥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을해년, 정묘월, 갑인일. 8글자가 바닥에 새겨질 때마다 덕규의 머릿속에서는 오행의 기운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지요. 화, 기가 강해 하늘을 찌르니 쇠, 김의 기운을 녹이려 드는구나. 허나 물, 수, 이 없으면 불은 재를 먹어 재가 될 뿐. 덕규는 조대감의 사주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너무 강해 스스로를 태워버릴 형국.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을 제어할 물의 기운이었으나 반대로 기름을 부어버린다면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져 결국 주인을 삼켜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이느냐? 왕이 될 날이 보이느냐? 말이다. 조대감의 재촉에 덕규는 흙바닥에 적은 글자들을 손바닥으로 쓱 지워버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으나 흥분에 취한 조대감은 그 서늘한 살기를 눈치채지 못했지요. 보이구만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덕규의 말에 조대감이 칼을 꺼두고 몸을 숙였습니다. 언제냐? 그날이 언제야? 병신년 10월 상달 초닷새가 되는 날 밤이구만요. 그날 밤 붉은 달이 뜨면 나으리의 발 아래 만백성이 엎드리게 될 것이어요. 덕규의 입에서 나온 날짜는 사실 조대감의 사주에 끼인 이 가장 흉포하게 날뛰는 날이자 불이 기름을 만나 폭발하는 멸문의 흉악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발 아래 만백성이라는 말은 용상에 앉는다는 뜻도 되지만 처형대 높이 매달려 구경꾼들을 내려다본다는 뜻도 되는 무서운 이중의 예언이었지요. 10월 초닷새라. 으하하. 좋다. 아주 좋아. 조대감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연희 아씨를 놔주었고 덕규는 풀려난 아씨를 눈짓으로 안심시키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뱉은 그 날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운명의 날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바람이 거세지며 마당의 낙엽들이 회오리처럼 속삭이며 굴러올랐는데 그 소리가 마치 수많은 원귀들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려와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몸서리를 치게 만드는 밤이었습니다. 병신년 10월 상달 초닷새. 으하하. 조대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사랑채 창호지 문을 뚫고 나와 스산한 가을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덕규가 바친 그 날짜는 조대감에게 있어 옥자로 향하는 붉은 양탄자와도 같았기에 그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시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으쨍그랑 하는 파손음과 함께 깨진 사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덕규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덕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나직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나으리께서는 그날 한양 도성 안에서 누구도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실 것이구만요. 구름 위에 닿을 듯 높디 높은 곳에서 발래 세상을 내려다보시게 될 겁니다요. 덕규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떠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사실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비웃음을 참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조대감은 가장 높은 곳을 임금의 자리인 용상으로 알아들었으나 덕규가 본 환영 속의 높은 곳은 숙정문 성벽 위, 죄인의 머리를 매달아 만백성에게 보이는 처형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욕망의 눈이 먼 조대감에게 그 목소리는 천상의 나팔소리처럼 들렸을 터
그는 즉시 전국의 사병들과 결탁한 무관들에게 파발을 띄우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령을 띄워라. 10월 초닷새다. 그리고 이 신통한 놈을 당장 별채로 모셔라. 거사 당일까지 귀한 몸이 상하지 않게 극진히 대접하되 개미 새끼 한 마리 엿보지 못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조대감의 서슬퍼런 호령의 병졸들이 덕규와 연희 아씨를 일으켜 세워 별채로 끌고 갔는데 덕규는 그 와중에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집안의 동태를 살피느라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렸습니다. 곳곳에서 횃불이 켜지고 창고에서는 녹슨 칼과 창을 꺼내 숫돌에 가는 쓱싹쓱싹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으며 마당 한 구석에는 화공을 위한 기름통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었지요. 그 살벌한 풍경은 이미 이곳이 양반의 집이 아니라 전쟁터의 막사와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갇히자마자 밖에서는 쇠를 감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덕규는 문틈으로 동태를 확인한 뒤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하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아씨가 찢어준 속치마 단이었는데 덕규는 방구석에 놓인 벼루에 먹을 가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검지 끝을 이빨로 오드득 소리가 나도록 세게 깨물었습니다. 덕규야, 어찌 몸을 상하게 하느냐? 연희 아씨가 놀라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으나 덕규는 핏방울이 맺힌 손가락으로 천 조각 위에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붉은 선열로 그려진 것은 글자가 아니라 기괴한 그림이었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힌 호랑이 한 마리와 그 위로 쏟아지는 장대비의 형상이었지요. 아씨, 이 진사 어르신께서 지금 한양 종로에 와 계신 거 알고 있구만요. 어르신은 학식이 높으신 분이니 이 그림을 보면 단박에 알아차리실 거예요. 불을 잡는 건 무리니까요, 아버님이. 허나 이 엄중한 감시 속에 저걸 어떻게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냐. 창살 밖에는 병졸들이 득실거리는데. 아씨의 걱정 어린 물음에 덕규는 피 묻은 천을 둘둘 말아 자신의 낡은 집신짝 밑창 사이에 깊숙이 쑤셔 넣으며 다시금 멍청한 바보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밥 가져왔다우는 투박한 고함과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헤헤, 아저씨요. 밥이 왜 이리 늦었대요? 배가 등 가죽에 붙어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쳤단 말이요. 덕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밥상을 들고 온 늙은 하인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하인은 다름 아닌 평창에서부터 함께 끌려와 조 대감에게 억울한 심정이 많은 마당쇠였습니다. 덕규는 밥그릇을 받아들며 짐짓발이 꼬인 척 아이쿠, 내 밥, 하고 요란하게 넘어지며 벗겨진 집신 한 짝을 마당쇠의 빈찬 바구니 속으로 교묘하게 차 넣었습니다. 이런 칠 맞은 놈. 밥상 엎을 뻔했잖아. 주는 밥이나 곱게 처먹지. 어딜 덤벼. 마당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했으나 덕규는 바닥을 뒹굴며 마당쇠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아주 작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종로 미두장 귀 어르신. 집신, 살려주셔요. 덕규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형하게 빛나자 마당쇠는 황급히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바구니를 고쳐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시병들이 낄낄거리며 덕규의 바보짓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 마당쇠는 바구니 속 집신을 허옷가지로 덮으며 침을 퇴뱉는 신용을 하고는 재빠르게 대문을 빠져나갔지요.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스스로 다 죽는 법에 기어이 물을 불러와 내 놈의 그 더러운 불길을 잡을 것이다. 덕규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바닥에 남은 핏자국이 마치 조 대감의 운명을 예고하는 부적처럼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성 안에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겨울을 재촉하는 칼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문을 덜컹거리며 잠들지 못하는 두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던 그 시각, 하늘에 걸린 달이 서서히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양 도성 전체를 집어삼킬 듯 음산하고 비릿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한 달빛 아래 조 대감의 사저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사병이 입에 재갈을 문 채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이 거친 바람에 일렁이며 마치 군중인 늑대 떼의 눈빛처럼 시뻘겋게 번들거렸습니다. 갑옷을 갖춰 입고 말 위에 올라탄 조 대감은 붉은 달을 올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녹슨 쇠소리를 내며 열리자
아직 살기가 등등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자. 오늘 밤이 지나면 조선의 주인은 바뀔 것이다. 국문을 부수고 주상의 목을 베어라. 와. 함성 대신 억눌린 기합 소리와 함께 수백 쌍의 군화가 땅을 박차 쿵쿵하는 진동이 대지를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매캐한 횃불 연기와 차가운 살기만이 적적하게 남았습니다. 별채 감옥의 작은 창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덕규의 눈매가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본대 병력이 빠져나가자마자 문 밖을 지키던 감시병들이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껄껄거리며 술병을 따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지요. 아씨, 지금이구만요. 쇠는 불에 녹는 법이니 이 감옥의 단단한 쇠창살도 놈들의 헛된 욕망도 모두 녹여버릴 때가 왔시오. 덕규는 그동안 연기하던 바보 같은 눈빛을 거두고는 방 한구석에 놓인 호롱불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기름 먹인 문풍지와 낡은 나무 기둥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쨍그랑 호롱이 깨지며 쏟아진 기름 위로 붉은 불길이 화르륵 뱀의 혀처럼 솟구쳐 올랐고 바짝 마른 널빤지의 목재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씨싹이 되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불이다. 별채에 불이 났다. 술에 취해 있던 감시병들이 우당탕 소리를 내며 달려왔으나 이미 화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별채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덕규는 미리 헐거워지게 둔 썩은 문지방을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우지직. 나무가 부러지는 파손음과 함께 문이 떨어져 나갔고 덕구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는 연희 아씨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불길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요? 덕규는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불타는 마당을 가로질러 옆방에 갇혀있던 맹인 노파가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열기에 달궈진 자물쇠를 옆에 있던 돌덩이로 쾅쾅 내리찍어 부수고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노파는 아들의 다급한 발소리를 듣자마자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덕규냐? 내 아들 덕규냐,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어서 업히셔. 덕규가 노파를 등에 업고 연희 아씨가 그 뒤를 따르며 뒷문으로 달리는 동안 조 대감의 집은 아비규환이 그 자체였습니다. 하인들이 우물가로 뛰어다니며 물을 길어 날랐으나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은 기와 지붕까지 집어삼키며 타닥타닥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밤하늘을 붉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흥인지문을 통과해 창덕궁 도나문 앞에 당도한 조 대감의 군대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궁궐 수비가 허술했기 때문이지요. 겨우 몇 명이 창을 겨누며 저항했으나 조 대감의 사병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도나문은 거대한 빗장이 이미 풀려 있어 손가락 하나만 대도 열릴 듯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내 관상이 맞았어. 어서 편전으로 가자. 조 대감은 말에서 뛰어내려 시퍼런 칼을 빼들고는 왕이 머무는 희정당을 향해 뛰어갔는데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눈앞에는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창을 내리치며 희정당의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선 조 대감은 용상을 가리고 있는 붉은 휘장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주상. 이제 그 자리는 내 것이오. 좌. 비단 휘장이 찢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조 대감의 눈동자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용상 위에는 덩그러니 놓인 옥새함과 그 옆에 펼쳐진 낡은 종이 한 장뿐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조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자 그곳에는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덕규가 바보인 척하며 흘렸던 예언과 묘하게 겹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리라 하였으나 그곳은 용상이 아니라 목을 내놓을 단두대일 것이요. 그 순간 밖에서 둥둥하는 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더니 텅 빈 줄 알았던 궁궐 담장 위로 수천 개의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어두운 궁궐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매복해 있던 듬직한 대장이 진사가 성과 위에서 조 대감을 내려다보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역적 조가는 듣거라. 내 놈이 도랑에 든 쥐꼴이 되었구나. 활을 쏴라. 피용. 피용. 바람을 가르는 화살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지자
조대감은 비로소 자신이 덕규의 새 칼끝 거짓 예언에 철저히 놀아났음을 깨닫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김덕규 이놈. 천한 놈이 감히 나를 속였구나. 멀리서 타오르는 조대감집 불빛과 궁을 포위한 횃불이 어우러져 한양의 밤은 그야말로 붉은 피와 불의 색으로 뒤덮였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덕규는 어머니를 업은 채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용. 펑.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손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날아든 화살들이 조대감의 사병들 가슴에 빗발치듯 꽂혔고 어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소리가 적막하던 궁궐 앞마당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상이라 불리는 임금의 자리에 앉아 보기도 전에 피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조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으나 이미 사방은 이 진사가 이끄는 군들에 의해 철통같이 포위되어 쥐신새나 다름없었지요. 역적 조태형은 당장 칼을 버리고 오라를 받으라. 성곽 위에서 내려온 이 진사가 맑고 령렁한 목소리로 호령하자 기세등등하던 사병들은 살기를 잃고 하나 둘 무기를 버리며 투항했으며 조대감만이 홀로 남아 빗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다가 억센 포졸들의 발길질에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박석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반쯤 고인 흙과 피를 뱉어낸 조대감은 자신이 입고 있던 관복이 흙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악을 쓰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나는 세상의 왕이 될 몸이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란 말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포졸들의 비웃음 섞인 몽둥이 찜질뿐이었고 붉은 골룡포 대신 죄인을 묶는 거친 오라에 온몸이 꽁꽁 묶인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의 등 뒤로 싸늘한 가을바람만이 윙거리며 스쳐 지나가 그의 몰락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시 한양 도성 밖 서소문 처형장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 발뒤뜰 틈조차 없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땅이 질척거렸으나 나라를 뒤엎으려던 대역의 역적이 처형당한다는 소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수레에 실려오는 조대감을 향해 돌을 던지고 썩은 달걀을 퍼부으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지요. 잔발이 된 머리에 소옷차림으로 덜컹거리는 소달구지에 실려온 조대감은 멍하니 풀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성난 백성들의 함성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고막을 때리며 밀려왔습니다. 죽여라. 역적놈을 죽여라. 내 땅 뺏고 쌀 뺏어간 도둑놈. 꼴 좋다. 포졸들은 짐짝을 부리듯 조대감을 끌어내려 처형대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게 했는데 그 높이가 어찌나 높은지 처형대 꼭대기에 서자 아래에 모인 수만 명의 백성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려 만신창이가 된 조대감은 거친 숨을 헐떡이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선뜻한 전율에 몸을 부르르 떨며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규가 해주었던 그 달콤한 예언, 평생을 갈구하게 만들었던 그 말이 귀에 쟁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병신년 10월 상달이 되면 나으리의 발 아래 만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조대감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새어나오며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과연 덕규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양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발 아래 있었고 자신은 그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곳이 금으로 장식된 용상이 아니라 목이 잘려 매달릴 형장의 높은 곳, 처형대 꼭대기였다는 것을 그는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 틈바구니 속에서 낡은 삿갓을 쓴 한 사내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처형대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삿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덕규였습니다. 덕규는 더 이상 바보처럼 키득거리지 않았고 서리빨처럼 차가우면서도 깊은 눈빛으로 조대감과 시선을 마주치더니 입모양으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말했쇼. 가장 높은 곳으로 보내드린다고 안 했쇼? 이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입모양을 읽어낸 조대감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김덕규.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나를 능멸했구나.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을 막내니에 칼을 쳐라. 평방에 호령이 떨어지자 조대감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얼굴에 흉측한 회치를 한막내니가 입에 머금었던 물을 부어내며 시퍼렇게 날이 선 큰 칼을 휘두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챙, 챙. 부딪히는 소리가 조 대감의 심장을 조여왔고 춤사위가 빨라질수록 군중들의 함성도 덩달아 높아졌으며 마침내 막내니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르며 조 대감의 목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석. 둔탁하면서도 섬뜩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고 천하를 탐하던 역적의 머리는 처형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포졸 하나가 피 묻은 머리를 집어들어 긴 대나무 장대 끝에 꽂아 성문 위 가장 높은 곳에 매달았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조 대감의 머리는 부릅뜬 눈으로 여전히 세상을 노려보고 있었으나 그 아래를 지나가는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저 손가락질하며 지나갈 뿐이었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나 가장 비참하게 전시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덕규는 깊게 눌러쓴 삿갓을 고쳤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남의 운명 탐하지 말고 죄값이나 달게 받으시오. 내 빚은 이걸로 다 갚았으니. 덕규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의 뒷모습은 평생을 짓누르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낙엽이 뒹구는 가을거리처럼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소문 박처형장에 진동하던 비릿한 피 냄새가 차가운 가을바람에 실려 희미해질 무렵 덕규는 인파를 벗어나 한양 북촌의 깊숙한 골목에 위치한 은밀한 안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한옥의 처마 끝을 덮치기 시작할 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임금의 지근거리에서 시중을 드는 상선내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교지 하나를 꺼내 정중히 덕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 표정에는 천한 신분의 사내를 대하는 하대함이 아닌 나라를 구한 의인을 향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의 공을 실로 지대하여 전하께서 크게 기뻐하셨네. 역적을 토벌하고 종묘사직을 지킨 공을 치하하여 관상감의 별좌 벼슬을 내리시겠다는 어이시네. 관상감 별좌라 하며 날씨와 천문을 살피고 왕실의 기륭을 점치는 막중한 자리였으니 평생 남의 집머슴살이하며 흙바닥을 구르던 덕규에게는 가당치도 않을 만큼 파격적인 제안이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벼슬 한 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멸시받던 천민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집안을 일으킬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나 덕규는 차잔을 만지작 거릴 뿐 교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심지가 타 들어가는 호롱불 소리만이 타닥타닥 정막을 메우고 있었는데 한참 만에 입을 뗀 덕규의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낙엽처럼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으리 소이는 까눈이라 내 이름 석자도 겨우 쓰는 운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뜻을 읽는 관상감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상선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덕규의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이봐. 자네의 그 신통한 눈을 전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네. 껍데기뿐인 글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자네가 가진 그 능력으로 국운을 살핀다면 당상관 자리인들 오르지 못하겠는가? 하지만 덕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보찜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커녕 깊은 회의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상선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오늘 처형장에서 굴러떨어진 조대감의 머리를 보셨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그 양반도 결국 제 운명을 다 알지는 못했지요. 제 아비가 어찌 죽었는지 아십니까? 남의 운명 엿보다가 혀가 뽑히고 목이 달아났지요. 관상쟁이의 끝은 결국 서슬퍼런 작두날 위입디다. 저는 그저 제 명대로 살다 가고 싶구만요. 덕규는 말을 마치자마자 미련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찬바람이 쿡하고 끼쳐들어와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상선은 멍하니 덕규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그 단호한 기세에 눌려 감히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궁궐 높은 담장을 뒤로 하고 성 밖으로 빠져나온 덕규는 인적이 드문 북한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참나무 숲은 을씨년스러웠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덕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느 평평한 바위 위에 이르러서야 그는 털썩 주저앉아 품속 깊은 곳에서 기름종이에 꽁꽁 쌓인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벼락 맞은 나무뿌리 밑에서 발견했던 아버지의 피와 한이 서려 있고 조 대감의 탐욕이 묻어있는 마의상법 필사본이었습니다. 우르릉. 멀리서 들려오는 마른 천둥 소리가 마치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산골짜기를 울렸으나 덕규는 더 이상 하늘을 두려워하거나 운명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탁탁 쳐서 마른 낙엽줌에 불을 붙였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그 책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낡은 종이 뭉치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고 이 책을 탐하던 조 대감이 괴물이 되었으며 자신 또한 벼락을 맞고 기구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겨야 했지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요. 이놈의 책이 뭐라고 다들 목숨을 걸었나 몰라요? 덕규는 책의 첫 장을 거침없이 뜯어내어 춤추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오 화르륵, 오래된 종이가 타 들어가며 검은 재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고 불꽃은 마치 책에 담긴 욕망을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덕규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 장, 또 한 장, 책장을 뜯어 불 속에 던졌는데 사람의 운명을 논하고 기륭화복을 점친다는 그 대단한 비급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데는 채 한식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팔자라는 게 참 우습구만. 책에 적힌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표지까지 불길에 던져지자 불꽃은 잠시 사나운 짐승처럼 솟구쳐 올랐다가 먹이를 다 삼킨 듯 사그라들며 하얀 연기만을 피워 올렸습니다. 사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책은 완전히 소멸했고 덕규의 손바닥에 남은 것은 거뭇한 그을음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바위에 묻은 재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 그네 무게가 사라진 듯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덕규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는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미련 없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신묘한 예언 능력도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도 아닌 저 김덕규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진짜 자신의 인생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등 뒤로 다 타버린 재만이 바람에 날려 자유롭게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에 실려 흩어진 재처럼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는데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녹아 봄꽃을 피우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을 지나 어느덧 강원도 평창군 한 산골짜기에도 다시금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의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1년 전 복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쫓기듯 숨어들었던 그 쓸쓸한 겨울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눈 닿는 곳마다 억새가 빈 물결을 이루며 사각사각 춤을 추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누렇게 익은 콩밥 위로 평화롭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헤헤, 여보 이것 좀 보드래요? 내 주먹보다 더 크지 않나요? 아주 실한 놈이 나왔구먼요. 발랑 사이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든 채 연신 호미질을 하던 덕규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허리를 펴더니 방금 캔 아이 머리통만 한 고구마를 들어 올리며 해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곁에서 콩을 털던 연희는 예전 한양 기방에서 입던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흰 수건을 둘렀으나 화장기 없는 민낯의 감도는 편안한 홍조는 그 어떤 분칠보다도 고와 보였습니다. 그녀는 흙기 잔뜩 묻은 덕규의 옷자락을 손수 털어주며 짐짓 눈을 흘겼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지요. 서방님은 참 나이를 어디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흙이나 좀 털고 드세요. 그러다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덕규는 아내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소매로 고구마를 대충 쓱쓱 문지르더니 아이고 달다달라 하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는데 마루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모의 얼굴에도 자글자글한 주름 사이로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한때 한양 도성을 뒤흔들고 고관대작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천재 역술가 김덕규의 서슬퍼런 기세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밭을 좋아하고 안에 말 잘 듣는 순박한 시골 농사꾼의 모습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직신 끄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 짚는 소리가 탁탁 규칙적으로 들려오더니 누더기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밭두렁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눈빛이 샛별처럼 형한 스님은 먼 길을 걸어온 듯 땀을 훔치며 덕규를 향해 정중히 합장했습니다. 지나가던 객승이 온대 목이 말라 그러니 물을 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덕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우물가로 달려가 표주박에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 스님에게 건넸는데 물을 받아 마시던 스님의 시선이 우연히 덕규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물을 마시다 말고 황급히 놀라 표주박을 떨어뜨릴 뻔하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덕규의 이마와 눈을 번갈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흙 묻은 촌부로 보일지 모르나 평생 사람의 상을 연구하며 돌을 닦은 스님의 눈에는 덕규의 미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기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국의 재상을 넘어 난세를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열어갈 제왕의 스승이나 가질 법한 속세의 티끌을 벗어난 신선의 상이자 모든 업보를 씻어낸 해탈의 상이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골에 어찌 이런 귀한 분이 숨어 계신단 말입니까?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으나 이토록 맑고 거대한 기운은 처음 보호이다. 소승이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지팡이를 내려놓고 덕규를 향해 큰 절을 올리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칠하던 연희와 노모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으나 정작 당사자인 덕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재빠르게 스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규의 손아귀 힘은 겉보기와 달리 바위처럼 단단하여 스님은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덕규는 짐짓 모자란 표정을 지으며 입가에 침을 살짝 흘리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헤, 스님도 참. 내가 귀인이면 우리 집 누렁이는 정승이겠네요. 날이 더워서 헛것을 보셨나 봐요. 물이나 더 드시고 가셔요. 하지만 덕규의 눈빛만은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님과 눈이 마주친 찰나의 순간 흙 묻은 검지를 들어 자신의 입술에 가만히 갖다 대며 쉿하는 신용을 해 보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하고도 깊어서 스님은 순간 등골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감추고 스스로 바보가 되어 세상에 숨어들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그가 선택한 진정한 운명임을. 스님은 단박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나무아미타불. 제가 과연 헛것을 보았나 봅니다. 이토록 맑은 물을 얻어 마셨으니 처사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실 것입니다.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덕규는 다시 희죽희죽 웃으며 호미를 집어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밭두렁에 억새들이 춤을 추었고 멀어지는 스님의 뒷모습 위로 붉게 물든 단풍이 파르락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덕규는 허리를 펴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가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보, 해지기 전에 얼른 나머지 캐고 들어갑시다. 오늘 저녁은 고구마 밥이래요. 덕규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쳐 산골짜기를 울렸고 연희와 노모의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관상서에 적힌 정해진 운명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구는 하루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진짜 귀인. 김덕규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